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6일 시행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다소 모호한데요.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백기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선배 B씨만 보면 괴롭습니다. 술자리를 마련하라는 반복적인 압박을 가하며 사유서까지 쓰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직장인 C씨는 다가오는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디자인 시안을 팀장 D씨에게 제출했지만 계속해서 보완해 오라는 지시를 받아 스트레스입니다. 이 가운데 A씨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C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제2의 양진호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달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분석해 예방 대응 매뉴얼을 내놓았습니다. 고용부가 정의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오는 7월 16일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내용을 반영하고 고용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지난달 말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기로 합의했죠. 정부가 상반기 내 두세 곳의 제2의 광주형 일자리 대상 지역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지역에는 세금을 깎아주고 복지 혜택도 더 주어질 예정입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급여를 낮추는 대신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기 위한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였습니다. 정부가 비슷한 방식의 이른바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두세 곳 더 발굴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광주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 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선정을 주도할 지방자치단체는 들어오는 기업의 투자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과 함께 취득세 50%, 재산세는 75%까지 감면해주게 됩니다. 대기업이 참여한 광주형 일자리와는 달리 중소, 중견기업도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정부도 나서 중소기업 전용 자금도 마련하고 법인세도 깎아줄 계획입니다. 또 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면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입니다.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의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지자체는 행복주택을 비롯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 단위의 청년 내일 체험 공제로 자산 형성도 지원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월 3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하고 직장 어린이집 지원금 한도도 높일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유력 후보지로 군산과 구미, 대구가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상반기 안으로 대상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요즘 시내 거리를 걷다 보면 프랜차이즈 가게를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탓에 이들 가게가 평균 5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맹점 가운데 외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8.1%. 전국의 외식업 가맹점만 11만 7천 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평균 사업 기간은 서비스업, 도소매업보다 훨씬 짧은 4년 7개월, 타업종보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5년을 버티기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5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외식업 분야의 브랜드 수나 가맹본부 수가 많은 걸로 나오거든요. 외식업 쪽에 진입하는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역시 치킨 가게. 치킨 업종의 전체 가맹점 수는 2만 4천 개. 외식업에서 5곳 중 1곳이 치킨집일 정도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겁니다. 1년 새 가맹점 증가율도 고작 0.8%, 커피나 한식, 제과제빵, 분식의 10%가 넘는 증가율과 크게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리 연구가이자 방송인인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최다 브랜드를 등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백다방과 홍콩반점, 새마을 식당 등 무려 20개의 브랜드를 보유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6,052개, 가맹본부는 5,000개에 육박하고 가맹점도 24만 개를 돌파하면서 앞으로 더욱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이 이번 달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ICT, 즉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은 144억 7천만 달러, 작년 같은 달보다 18% 줄었습니다. ICT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째 뒷걸음하는 상황이기도 한데 감소폭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발목을 잡은 것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우리의 3대 주요 품목이었습니다. 우선 메모리 반도체 단가 하락과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 둔화로 반도체 수출이 23% 넘게 줄며 2개월째 마이너스인데 휴대전화 수출은 이번 달 30% 넘게 줄며 작년 8월 이후 반년째 감소세가 이어질 정도로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유럽연합 대상으로 늘었지만 전체 ICT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은 33%나 줄어들며 역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문제는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ICT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 수출 지표도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줄었는데 전체 수출 비중의 21%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마이너스 27%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처럼 수출을 견인해온 반도체가 흔들리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도 3개월 연속 감소가 유력합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전체적인 수출의 경쟁력 약화와 결합되면서 거시경제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정부는 상반기까지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오는 27일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작년 4분기 많이 버는 집과 적게 버는 집의 소득 격차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소득 증가 속도가 차이 나서가 아니라 저소득층 소득은 두 자릿수 비율로 줄고 고소득층은 두 자릿수로 늘어난 결과라 더 심각한데요. 고용 한파로 일자리가 줄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 탓으로 분석됩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부유층은 더 벌고 빈곤층 소득은 점점 더 줄어드는 현상은 지난해 4분기에도 이어졌습니다. 1분위, 즉 소득 하위 20% 가구 월 평균 소득은 123만 8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8% 가까이 줄었습니다. 현재 방식의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4분기 기준으로 최대 감소폭입니다. 반면 최상위 20%인 5분위는 월 수입이 10% 이상 늘어 932만 원을 넘었습니다. 최상위 20% 소득을 최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소득분배 지표 5분위 배율은 1년 전보다 0.86배 더 벌어진 5.47배로 역시 2003년 이후 4분기 기준 격차가 가장 컸습니다. 저소득층 소득 감소는 최근 악화한 일자리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1년 새 37% 가까이 급감했는데 저소득층이 주로 차지하는 임시직 일자리가 17만 개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최하층인 1분위와 그 다음인 2분위는 사업 소득도 각각 8.6%, 18.7%씩 줄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황 역시 악화한 겁니다. 모집 비중이 이제 크게 증가를 했고요. 좀 취약한 일자리, 한 개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고용 시장이 악화된 것이 큰 요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분배 상황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한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 감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택시업계와 갈등 중인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용 대표가 택시와 상생영세 사업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타다를 고발한 데 대해서는 타다는 합법적 영업이며 중단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택시들을 상대로 가입을 받아 4월부터 고급형 택시 시장에 진출합니다.
현 승차 공유처럼 기사와 승객을 알선하는 형태입니다. 승합차 공유 서비스에서 쌓은 노하우를 접목해 택시 수준을 타다만큼 올리겠다는 겁니다. 갈등 중인 택시업계와의 상생방안 성격입니다. 하지만 기존 승합차 승차 공유 타다에 대한 택시업계의 공격에는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택시가 아닌데 택시 조합의 얘기만 듣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용자의 편익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저희는 그런 면에서는 합법적인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고발로 번진 불법 배회 영업 의혹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택시업계가 공격 지점을 잘못 찾았던 겁니다. 앱으로 호출하는데 돌아다닌다고 해서 이게 더 그 차를 호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꼭 그 차가 있었다고 해서 그 차가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회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할 유인도 없습니다. 카풀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연 그 기구가 잘 이용의 편익을 우선을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물음표인 거지. 저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상생 모델로 먼저 손을 내민 타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여전히 영업 중단만 외치고 있어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에도 제대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요. 배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673만 가구. 이 가운데 구체적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153만 가구로 전체 22.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7%의 일반 임대의 경우 임대차 신고 의무가 없어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역전세난에 따른 임차인 보호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도 여기다 연 5%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간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수십억 원대 고액 전세가 증가하면서 고액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집주인의 임대료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세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젊고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도 고가주택을 빌려 사는 세입자는 전월세 출처가, 중개인은 전월세 알선에 따른 수입이 노출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신고된 금액이 얼마나 그 실제 상황에 부합되는가, 이걸 갖다 검증을 갖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 제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서울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 한정해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시장이 위축되거나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과 같은 부작용을 막을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건강 관련 검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각광받는 직업이 있는데요. 히든잡에서 알아봅니다. 저 역시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건강이 안 좋아질 것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건강과 관련한 검사에 관심이 높아질수록 함께 전망이 높아지는 직업이 있다니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임상병리사입니다. 임상병리사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돕기 위해 환자의 혈액, 소변, 체액, 또 신체의 여러 조직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수행해서 이를 분석하고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직업인데요. 뿐만 아니라 검사용 시약을 조제하고 혈액을 체열하거나 제조, 조작하고 보존하여 그 검사와 실험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의사에게 제공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을 때 혈액이나 소변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간호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러한 검사를 하는 직업이 바로 임상병리사인 겁니다.
체열과 같은 환자의 신체 조직을 채취하는 것은 의사나 간호사도 가능한 것인데 임상병리사라는 전문적인 직업이 따로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네, 구체적으로 업무를 나누자면 간호사는 주로 병동이나 외래 진료 시 환자에게 투약 업무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환자를 간호하고 케어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상병리사는 환자를 간호하는 것이 아닌 혈액 검사 등의 검사를 하고 이 기계를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이를 위해선 단순히 간호학적 지식만이 아니라 검사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병리학적 지식이 풍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체열 접수, 검사 내용 확인, 검사 기계 관리, 약품 보관 등 검사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검사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럼 임상병리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나요? 네, 체열실의 경우 환자가 접수를 하면 환자의 등록번호를 통해 의사의 처방을 조회하고 필요로 하는 검사 항목을 확인한 후에 환자의 검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환자가 공복 상태가 아닐 경우 평상시의 건강 상태와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서 검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건 필수라고 합니다. 이후에 소변 검사의 경우 환자에게 검사 키트를 제공하거나 이 체열을 실시하는데요. 날씨가 춥거나 에어컨에 오래 노출된 경우엔 혈관이 수축돼 있어서 환자의 팔을 주무르며 체온을 올린 뒤 체열을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혈관이 드러나게 하는 이유는 주사 바늘을 여러 번 찌르지 않고 한 번에 검사를 실시해서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체열실에 들어가면 크게 아프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왠지 긴장하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 환자를 배려해주거나 능숙하게 체열하는 임상병리사분들을 보면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생각을 했는데 환자를 대하는 자세도 임상병리사에게 꼭 필요한 능력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속함과 정확성이 가장 우선시되는 때도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수술 도중 환자에게서 떼어낸 조직을 통해 암과 같은 특정 질병의 여부를 판독할 때인데요. 수술 때 환자가 누워있는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상병리사는 의뢰받은 조직을 접수하고 판독의가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양질의 표본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판독 결과에 따라 수술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상병리사의 신속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임상병리사가 신체 조직을 검사하는 단순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수술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군요. 이렇게 보니 의료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선 대학에서 임상병리학을 전공한 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요. 이 밖에도 검사에 필요한 다양한 첨단 의료 장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기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건 미세한 세포, 미생물 등을 정확하게 봐야 하므로 이 생명의 경우엔 임상병리사 시험에 지원할 수 없는데요.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종합검진센터, 한방병원 등의 병리과, 응급검사실, 전자현미경실에 취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적십자나 혈액원, 의료기기 관련 업체나 연구소에 취업해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업무 강도나 급여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개개인의 경력과 능률에 따라서 다르지만 임상병리사의 평균 연봉은 2,500에서 3,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간호사와 비교하면 다소 적은 편이지만 업무 강도가 낮은 편이고 출퇴근이 비교적 정확하기 때문에 근무 만족도도 높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미국에서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따는 것도 수월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보다 해외 취업도 수월한 편이라고 하니 해외로의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눈여겨보실 직업입니다. 네, 나만의 기술력을 통해 워라밸은 물론 해외 취업의 가능성까지 얻을 수 있는 직업, 임상병리사.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